지금부터 김찬학 콜로키움 16번째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천으로서는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데 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모였습니다. 우리 김천 또한 이렇게 소중한 역사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잘 보존하고 발전시키게 한다면 김천의 어떤 정신적 또 물질적 그런 굉장히 소중한 가치 있는 자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귀한 분들을 모시고 그리고 우리 귀한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발표하는 자리 김천대학에서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창겸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국보 김천 가랑사지 석탑하고 신라 이두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핵심은 이게 왜 중요하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김천으로 올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김천에 지난 9월 달부터 김천 시내 곳곳에다가 갑자기 현수막을 갖다 걸고 이렇게 슬로건을 내세워가지고 가랑사탑 김천으로 와야 된다 하고 뭐 얘기를 해놨어요. 가랑사 석탑이 현재 서울중앙박물관에 있는데요, 용산에 대구 박물관으로 옮기기로 다 약속을 했고 결제를 다 냈어요. 김천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관심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걸 알아가지고 송원석 국회의원 만나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만 깜짝 놀라시면서 산하기관에 전화를 하시더라고. 그리고는 제가 얘기하는 게 사실이다 이러니까 서울 올라가가지고 박물관장 만나고 또 문화재청장 만나고 일단 중지. 근데 일단 중지된 거지 취소된 거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그거 김천으로 옮겨오는 걸로 지금 원점부터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뭔가를 설명할게요. 1962년 11월 2일 날 문화재위원회 제1분과 16차 회의에서 보물 국보로 지정할 만한 것을 위원님들이 추천을 하세요 할 때 동국대 총장을 지내고 하셨던 황수영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가랑사 석탑을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접수번호 535번으로 된 거예요. 저 밑에 있죠. 535번으로. 그래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건 가치가 있다. 지정을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회의에서 11월 23일 날 17자 회의에서 국보로 지정을 한다. 그러면은 국보 지정 번호를 매기자 해서 99번을 매겼어요. 그래서 이날 회의에서 가랑사 직접 빼보고 가랑사 3층 석탑 국보 99호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11월 23일 날 결정돼가지고 법률적으로는 12월 20일자로 이제 등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가랑사가 뭔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할게요. 삼국유사에 성전 총루라는 그 편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성전이라는 중이 당나라 유학을 가가지고 당나라에서 공부를 했는데 신라에서 성전이가 유학을 오니까 아이고 기특한지고 해서 공부를 가르쳐가지고 신라로 돌려보내면서 이거 내 동문인 의상에게 내가 쓴 책하고 편지하고 갖다 전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692년에 와가지고 의상 스님이 그때 영축 부석사에 계셨어요. 거기서 의상 스님한테 공부를 더 배워요. 성전이. 그리고 성전은 의상이 702년에 입적을 하시니까 돌아가시니까 김천으로 와요. 근데 이분이 경주로 못 가고 김천으로 온 거는 그 당시 불교에서 이미 경주의 그 귀족 진골들 그 사람들의 성녀들이 중심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경주보다는 변방인 김천으로 온 걸로 추측이 돼요. 702년에. 그래서 그 빨간 줄 거라는 거 보면은 상주 영내 계령군 경내에다가 창했다고 이렇게 나오죠.
절을 하나 지었다. 그리고 그 돌 해골들을 상대로 화엄경을 강의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랑사지 가면은 692년에 가랑사를 창건했다고 돼 있는데 695년에 당나에서 오자마자 지은 건 아니고 부석사에 가서 의상 스님한테 편지 전해드리고 책 전해드리고 공부 배운 다음에 와가지고 했기 때문에 한 700년 조금 이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동지도라는 조선 후기 책의 계령현조에 보면 나오는 데인데 여기도 가랑사가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김종호 우리 대동여지도 만든 분 잘 아시죠? 그분이 지었는 대동지지라는 책에도 보면은 금오산이 있는데 금오산 그쪽에는 가랑사가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동지지를 1861년에서 1866년 사이에 편찬했기 때문에 김종호 말대로 한다면 이때도 있었어요. 범우고라는 책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가랑사가 없어질 거다, 졌을 거다. 심지어는 임진왜란 때 없어졌을 거다. 까지 얘기를 하는데 언제 저는 없어진지는 정확하지는 알 수가 없고 만약에 김종호의 기록이 맞다면은 1800년대 중반까지도 있었던 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랑사에 탑이 2개 있어요. 1914년에 이 탑이 있는 곳에 밑에 글씨가 있다. 이게 알려졌어요. 그러자 도굴꾼들이 1962년 2월 12일 날 밤에 이 탑 속에는 금동 보물이 있을 거다 해가지고 회수를 해요. 도굴을 하는 거예요. 저쪽의 사진은 지금 1916년 이전에 찍은 사진이고 요거는 1916년 8월 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금오산 밑에 가랑사에 탑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뒤에 산이 이 금오산이고. 네. 근데 이제 이 도굴범들이 탑을 훼손을 해가지고 일부를 보물을 꺼내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 탑을 부숴가지고 일부를 일본으로 밀반출을 하려고 인천 항구로 가져갑니다. 근데 이것이 도굴되고 파괴됐다는 걸 경찰이 알고 수배를 하게 되자 이 사람들이 일본으로 못 가져가고 인천 항구에다가 방치를 해놨어요. 총독부 박물관으로 가져갑니다. 이게 동탑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이 3개 있는 게 동탑이고 지붕이 2개 있는 게 서탑입니다. 그리고 나서 1921년에 서탑이 남아있던 것도 가져갑니다. 그 가져간 이유는 1929년에 일본이 조선 박람회라는 걸 개최를 해요. 그러면서 일본이 조선을 굉장히 산업화시키고 발전시키고 해주고 있다. 그 모습을 식민지 통치를 합리화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조선 박람회라는 걸 개최합니다. 그 가져간 것을 광화문 서쪽에 이렇게 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조선 총독부 건물을 짓기 위해서 파괴하기 이전에 원래 있던 광화문이고, 그래서 총독부 건물 짓고 하면서 이게 없어졌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시멘 콘크리트로 다시 하나 지었다가 다시 또 최근에 이명박 정권 내인가요? 새로 또 지었죠. 그리고 이거를 옮긴 다음에 1921년에 여기다가 표지석을 세웠어요. 조선 총독부에서. 그 표지석 바위가 비석이 2개입니다. 여기 보면은 가랑사 동탑지 탑 대정 5년 6월 박물관 2구 대정 10년 3월 조선 총독부 건립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다시 또 표지석을 세우면서 이걸 없앴어요. 지금 가랑사에 있는 거는 지금 정부에서 세운 거잖아. 이거는 김천직지사에 옮겨놨습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김천직지사에 가면은 성보박물관이라 해가지고 청묘전인가 청묘각인가 하는데 이 건물 있고 그 앞에 마당에 담벼락에 보면은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곳에다가 있습니다. 한번 가시거든 보세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 처음에 얘기했듯이 1962년 12월 20일자로 대한민국 국보 99호로 이게 이제 지정이 되고, 그래서 저 옛날 중앙청 경복궁 중앙청에 저렇게 야외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에 새로 용산에 중앙국립박물관을 짓고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동탑, 서탑 위치가 바뀌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동탑을 가지고 간단히 설명할게요. 이 동탑이나 서탑이 두 개 다 상륜부는 지금 훼손이 되고 없습니다. 상륜부는 없고, 김천 지역신문에 썼는 분이 써놓은 거 보니까 그 서탑은 옥계석이 없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건 아닙니다. 서탑은 3층 옥계석이 없는 거예요. 1층, 2층, 3층. 그렇게 지붕 이걸 가지고 몇 층인가를 따집니다. 1층, 2층, 3층. 요거는 아니에요, 기단부는. 그래서 탑을 보실 때는 이게 몇 층 탑이냐 그러면은 이거 지붕 이걸 옥계석이라고 하는데 옥계석이 몇 개인가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거는 3층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5층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단 부분에 동탑의 기단 부분이 3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주라는 기둥이고 여기 텐주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두문자를 새겨놨습니다. 여기. 자, 이 탑 속에서 이런 금동 사리호가 나왔어요. 사리를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이 사리호가 큰 게 사리호고 그 안에 또 사리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금동 사리병이 들어있는 거죠. 병. 그 병 속에 이게 또 들어있는 거예요. 다란이경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나온 겁니다. 이거는 보물로 이것도 지정이 돼가지고 1904호로 지정돼가지고 지금 국립대구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박물관이 이거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탑도 대구박물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트로 만들자. 이거 다 김천으로 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제 탑에 저렇게 글씨가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확대하면 이렇게 돼요. 이걸 탁본을 뜨면 이렇게 돼요. 이제 글씨를 이렇게 해서 탁본을 떴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읽고 편하게 제가 한동으로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탑에 보면은 첨보 17년에 탑을 건립했다고 되어 있어요. 첨보 17년은 758년 신라경도광 17년이에요. 여기에 이두문이 있는데 이두문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시고 그냥 이두문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두문 학자들도 구분을 좀 다양하게 해요. 광희의 큰 넓은 범위에 이두문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협의에 디테일한 걸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광희로 얘기할게요. 자, 이 17년 무술 중 파란 글자로 써놨잖아. 저거를 이제 한문 같으면은 뭐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서는 뭐뭐에 무술연에 척격조사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입재지 저거는 세우겨다, 세웠다, 새겼다, 세웠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끝부분 이거는 이두가 확실해요. 이거는. 그런데 이거하고 이거는 이두냐 이두 아니냐 하는 학자들 따라서 좀 달리 보는 분들도 있어요. 자, 남자 영묘사 은적법사 제묘. 남자는 남매 오라비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글자들은 어려워요. 묘라는 글자예요. 묘. 그래서 한글 우리 방으로 들어가요. 이시묘 있다는 이시묘 묘. 그 다음에 요거는 내자예요. 니 혹은 니인데 이게 굉장히 학자들 간에 싸움을 많이 해요. 싸움한다기보다 논쟁을. 북한에 갔는 홍길문 같은 학자들은 저거는 우리 말이다. 우리 말을 한자로 썼는 이두다. 여성을 나타낼 때 뭐뭐내라고 부른다.
개똥내, 소똥내, 개똥내 엄마, 소똥내 엄마, 그걸 표시한 거라고 그러고, 아니다. 저거는 원래 한자로는 젖 어머니다. 젖 먹이는 어머니다. 그래서 유모다. 그 하는 분도 있고, 그거 아니다. 그냥 어머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지금 어려워요. 네 하고 들어가면은 자는 헌누이는 소문왕태우, 소문황태우, 황태우의 부는 님이라는 뜻이고 내는 또 여자의 호칭이다. 그래서 소문황태우 님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 내가 밑에 띄어쓰기 해놨잖아요. 아니다. 소문황태우 님의 어머니다 하고 소문황태우의 님의 유모다. 또 다르게 보는 사람은 이걸 아예 띄워가지고 소문황태우는 임금의 어머니다. 임금의 어머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임금이는 그러면은 원성왕의 어머니다. 경신대왕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굉장히 연구자들 간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그랬고, 그걸 못 가져가서 하게 한 건 천만다행이고, 석탑중에서도 국보로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제일 끝에 보면 자자는, 작은 누이는 경신대왕의 뭐뭐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삼남매예요. 그러니까 오빠, 언니, 큰언니, 작은 누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경신대왕이라는 사람은 신라 원성왕이 죽기 전에 이름이 김경신이기 때문에 경신대왕. 돌아가시고 나서 해주기 때문에 이거를 시호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 조상님들 중에 시호를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라에서 충무공, 이 나라에서 준 거 시호인 거예요. 이거는.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탑을 세운 거는 경도광 17년, 천보 17년 758년인데 이 글씨를 새긴 거는 경신대왕이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쓴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원성왕이. 그죠? 그러니까 경신대왕은 소문황태우의 아들이니까 소문황태우는 돌아가시고 아들이 살아서 고맙다는 뜻으로 이 비석을 옛날에 우리 어머니하고 삼남매가 세운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글씨를 새겼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탑을 왜 세웠느냐 이 말이에요. 왜 탑을 세웠느냐. 이 탑을 세운 거는 뭔가를 빌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세워서 아들이 왕이 됐다는 거. 왕이 어머니 외갓집 저 삼남매가 해가지고 경신대왕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난 뒤에 아이고 외삼촌하고 고맙습니다. 이모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이 탑을 세워준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워준 건데 아주 특이한 게 어머니를 황태우라고 불렀잖아. 황태우. 황태우는 황제의 엄마예요. 조선시대는 황태우 없어요. 대비야 대비. 그냥 왕대비, 대비, 대왕대비. 그게 제후 국가에서는 비자를 쓰고 천자 국가에서는 후를 쓰는 거예요. 신라 시대는 황태후를 썼단 말이에요. 그게 중국하고 우리하고 동격이라는 거야. 조선시대 가지고는 완전 낮춰가지고 아이고 명나라 이렇게 했는데 무슨 신라 시대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국에 외교 사절 보낼 때는 낮춰서 쓰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걸 봐서 신라 왕가의 호칭은 황제국 용어를 사용했다. 내부적으로는 황제고 외적 외교상으로는 왕이다. 요 문구가 있는 게 이두문인데 이두는 우리말 이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중국의 한자를 빌려서 쓴 거다. 차자, 음을 빌려서 쓰기도 하고 뜻을 빌려서 쓰기도 하고. 이 이두는 조선 말기까지도 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가랑사는 여기까지 합시다. 성전이 692년에 당나라에서 신라로 귀국한 뒤에 의상이 있던 부숙사에 가가지고 공부를 더 배우고
의상이 702년에 입적을 하자 이후에 성전은 가랑 옮겨와서 가랑사를 세웠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가랑사를 다시 중창을 했다. 첫 번째 중창은 758년 석탑을 세울 때 대대적으로 중창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창은 석탑에다가 이런 이두문에 글씨를 새길 때 신라 왕이 후원을 해가지고 크게 또 중창을 해서 가랑사가 아주 위세가 당당하고 그런 큰 사찰이 되었을 거다. 그러다 쭉 이어져 오다가 조선 후기에 무슨 사연인지 폐사가 되었다. 그리고 저 가랑사에 가면은 석조 열애 자상이 있는데 이 김천 지역에는 비로 잔화불상이 많아요. 직사도 가면 비로전이 있고 수도함에도 있는 게 비로잔화불이고 이게 아마 신라 8세기 그때 비로잔화불 유행할 때 그때 이 김천 지역의 불교 계통은 비로 사상이 아마 크게 유행을 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현재 신라사 얘기를 합시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원성왕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성왕이 누구냐 하면은 김경신이라는 사람인데 신라 역사가 1000년이 가깝잖아요. 993년이잖아. 그래서 이 길어가지고 시대를 나눠요. 3시대로. 왕이 골품제 성골일 때를 상대, 진골일 때면서 무열왕의 후손일 때를 중대, 진골이면서 원성왕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할 때를 하대라고 합니다. 하대. 이건 삼국사기에 김부식에 나눠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하고 달리 삼국유사에서는 불교적인 관점에서 상고, 중고, 하고 이렇게 나눠놨는데, 자, 결국 하대라는 게 시작된 게 이 석탑에 나오는 원성왕이라는 김경신이 때문에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라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 이 사람이 왕이 된 것이. 자, 그래서 이제 원성왕계가 되고 중대 무열왕계가 되고요. 그다음 이제 중대 무열왕계가 단절되고 하대가 됐다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됩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될 혈통이 아니었어요. 무열왕 김춘추의 후손이 아니라 가지고 안 되는데 왕이 될 사람으로부터 임금들이 뺏었어요. 자, 그 뺏어는 얘기가 나오는데 신라 무열왕이 있고 그 아들이 삼국 통일을 이룬 문무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신문왕 만파식적 이야기 나오는 신문왕이고요. 그 다음에 효서왕 성덕왕이 그를 기르기 위해서 그 아들 경덕왕과 해공왕이 그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종 만들어 가잖아요. 그죠? 35대 경덕왕이라는 사람이 임금이 돼가지고 아들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도. 근데 임금 자리를 물려주려면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 이 큰일 났다 이거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마누라를 바꿔버렸어. 마누라 부인을 맞아들였어요. 아들을 낳겠다고. 근데 마누라 부인도 아들을 못 낳아. 생산을 못해.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유명한 고성이 한 분 있었는데 표운대덕이라고 표운이라고 유명해요. 이 사람도 의상대사고 10대 제사 중에 한 명인데 그걸 불러가지고 당신이 능력이 탁월하니까 하느님한테 좀 빌어가지고 나 아들 좀 낳게 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물러나가지고 한만 기다려도 안 와. 그래서 왕이 불러가지고 어떻게 됐냐 내가 부탁해 한 거 하니까 내가 하늘에 가서 만나봤는데 하느님을 좀 곤란하다. 왜? 이러니까 아들 못 낳는다 하더라. 임금이 큰일 난 거야. 이거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데 임금을 안 되다니. 그래서 야 그러면 네가 다시 한번 들어가서 백을 써봐라. 다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뒤에 다시 이제 표원이 와가지고 내가 가서 막 신신 막 부탁을 하고 막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하느님이 하시기를 그렇게 네가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애는 내가 하나 낳게 해줄게 이러 들으면서 애는 낳는데 아들 안 되고 딸이다. 아들
잘라가지고 아들 낳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또 가서 부탁하니까 그렇게 아들 놓고 싶으면 아들 해주긴 해주는데 아들을 놓으면은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망할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겠냐 하시는데요. 이러니 경도광이 그래도 괜찮네. 나라 망해도 괜찮네. 아들 하나만 가져와. 좋습니다. 해가지고 마늘 부인이 임신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놓기는.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놈 아가 어릴 때부터 색동 옷을 입고 비단 호주머니를 달고 공기놀이나 하고 뭐 이런 아를 놓은 거야. 그게 완전 여자애 비슷한 놀이를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도광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이 8살짜리가 왕이 됐어요. 그 왕이 누구냐면 이 해공왕이야. 해공왕. 고까지 하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제 경도광이 신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개혁 정치를 해요. 이거 고등학생 공무원 시험에 계속 나오는 건데 하나 정책이라는 거 실시해요. 그래가지고 광직 이름, 관공서, 관직 이름을 전부 중국식으로 바꿔요. 그리고 지명 이름도 다 중국식으로 바꿔요. 그때 우리 김천 지역에는 삼국사기 지리지 보면은 상주라는 큰 행정구역에 속해요. 그러니까 오늘 같으면 도가 상주인 거지. 윗상자 상주. 거기에 계령군에 속해요. 계령군. 계령군은 본디 간문군인데 경도광이 계칭해가지고 이름을 바꿔서 계정해가지고 계령군으로 바꿨다. 그리고 여기에는 소속된 현이 4개가 있다. 그 첫 번째 현이 어모현인데 어모현은 본래 건물현인데 어모현으로 이름을 바꾼다. 김산현인데 이거는 뭔데 뭘로 바꿨다는 말이 없어. 김산현인데 경도왕이 명칭을 개정할 때 검지 계속 김산현 이렇게 나와요. 지례현은 본래 지풍천현인데 지례현으로 바꾼다. 경도왕이 바꾼다. 무풍현은 무산현인데 무풍현으로 바꾼다. 거기는 저쪽 무주 쪽요. 거의 4개가 계령군의 영현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경도광이라는 사람이 이거 크다는 분 이분요. 이분이 계령 이름을 만들어준 분이에요. 지례 이름도 만들어준 분이고. 그렇게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분이 이제 뭐냐면은 아버지를 빛내기 위해서 메밀러종, 성특대왕 신종도 만들고, 그 다음에 불국사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한 분이에요. 이렇게 업적을 많이 했는데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이제 일을 한 거죠.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해공왕이 시원찮고 8살에 왕이 되니까 직접 통치를 못 하잖아. 그래서 어머니가 통치를 하는 거예요. 섭정을 하는 거예요. 섭정을. 그렇게 되자 외가 세력들이 득세를 하는 거예요. 친척들, 진골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척 세력들하고 이 진골 세력들하고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반란이 무진장 많이 일어나요. 96 각간의 난이라고 할 정도로 96명의 난이 이렇게 될 정도로 계속 반란이 나요. 그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제 해공왕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옛날에 왕들도 18세 되면 직접 자기가 통치를 해요. 친정을 해요. 그러다 이제 이 사람이 친정을 하게 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야. 조금 전에 섭정할 때 어머니 핀을 들던 세력들하고 이제 새로 직접 통치를 하는 여기에 가담하는 세력들하고 갈등이 생기죠. 정권이라는 건 뭐 늘 그런 거 아니에요. 주도권 싸움. 그래가지고 김지정이라는 사람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궁궐을 점령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반란군을 진압한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상대등이었던 김양상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원성왕이 되는 경신이가 여기에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같이 협력을 해요. 그래서 반란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해공왕하고 왕비를 죽여버려요. 그렇게 내가 왕이 없으니까 누가 왕을 하느냐.
그때에 김양상이라는 사람이 친척이었어요. 저 해공왕 이쪽에 네가 해라 해가지고 잠시 맡겨요. 그러다가는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돌아가실 때 되니까 다음 왕은 무열왕의 후손이 김주원이가 하기로 했는데 그만 김경신이가 임금자를 뺏어버려요. 지금 저 가랑서 석탑에 나오는 저 김경신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복두를 벗고 12줄짜리 검은고를 들고 청관사 우물 속으로 들어가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 꿈을 잘 아는 사람에게 꿈을 이제 그런 거 해몽하는 사람 해보라 그러니까 당신 큰일 났다. 복두를 벗었다는 거는 벼슬짜리 대강짜리 떨어지는 거고 12줄을 검은고를 했다는 거는 창살에 감옥에 들어갈 거고 우물을 쪽에 들어간 거는 이제 죽는다는 거다. 그게 이 김경신이가 큰일 난 거야. 아유 이거 어떡하냐 이러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아무도 안 맞는다. 두문불축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에 이 사람을 따르던 사람인 여산이라는 사람이 아니 왜 소식이 없고 바깥 출입도 안 하고 이러냐 이러니까 야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해주마. 이런 꿈을 꿨는데 꿈의 해몽을 들으니까 내가 죽는단다. 어쩌면 좋나 이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네. 그거 믿지 마라. 꿈이야 그러면서 내가 다시 해석해 줄 테니까 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복두를 벗었다는 거는 네 위에는 더 이상 높은 사람이 없다는 뜻이고 네가 제일 높다는 뜻이고 그 벼슬 임금된다는 뜻이고 네가 제일 높은 자로라고 12줄 검은고 이거 했다는 거는 12대에 걸쳐서 왕을 계속한다는 뜻이고 청간사 우물에 들어갔다는 거는 네가 궁궐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걸 절대 비밀로 하고 잘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김경신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럼 어떡하면 좋나. 저기 경주에 알천이라는 데 있어요. 경주에 가면 북천이라는 내과가 있어요. 그 내과에 물신한테 빌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빌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로 이제 그 성도왕이 죽고 임금 자리를 김주원이가 이어받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2월 달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가지고 홍수가 난 거야. 그 알천 물이 넘쳐버렸어요. 그래서 김주원이 집은 북쪽에 있는데 내과를 건너오지 못해. 임금 저기시가고 올렸는데 그래서 아이고 물 좀 빠지면 내일 가서 하지 뭐 이러는 사이에 이 김경신이 따르던 세력들이 임금은 하늘이 내는 것이다. 지금 비 와가지고 저기식 못하게 한 거는 저 사람 임금 하지 말라는 뜻이다.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 누가 마땅하냐. 김경신이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우우 해가지고 야 그러면 뭐 우리끼리 저기식 하자 이래가지고 먼저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김주원이가 와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이미 임금님 뭐 궁궐에 떠 앉아가 있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김주원은 할 수 없다. 그래서 무리를 이끌고 강릉으로 내려가잖아요. 강릉에 내려가니까 이 원성왕이 너 그 말 잘 듣고 거 있어라. 그러면 이제 네 목숨은 유지해주고 네 세력은 유지해주마. 이래가지고 명주군왕이라는 표서를 줘요. 그래 왕이야. 너는 조그마한 왕, 나는 큰 왕 이거야. 그게 내가 황제국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김주원의 후손들이 강릉에 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늘날 강릉 김씨가 되는 거예요. 강릉 김씨의 시조가 이 김주원이야.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왕위가 이렇게 바뀌면서 왕의 혈통 이것이 바뀌게 되었다. 김경신은 왕이 된 후에 아버지를 명덕대왕이라고 추봉을 해요. 왕이 되면은 그 조상들을 종묘에 모셔야 돼요. 근데 왕이 아닌 사람 모실 수 없으니까 직접 왕을 하지 않았지만은 뭐뭐 대왕 이렇게 추봉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있으면은 조선시대 같으면 그 대원군 이렇게 하는데 조선시대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왕으로 추봉을 해주잖아요. 모셔야 되니까 종묘에 소묘제에 의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효양이는 명덕대왕이 되고 어머니
그 아까 그 탑 세운 분은 개호 부인인데 원래 소문 황태후로 추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탑에 소문 황태후라고 나온 거야. 소자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조자로 돼 있는 데 있는데 그거는 옛날에 같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성왕은 그 왕이 되는 과정에 어머니 집 힘을 엄청나게 입었어요. 그 어머니가 이제 소문왕이라고 했잖아. 어머니의 원고는 외삼촌이야. 왕의 외삼촌. 원고가 누구냐면 김월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내고 또 자기 부인인 얽히고 설켜 있어. 자기 부인의 또 외할아버지가 돼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내 가지고 경주에 곡사라는 절을 지었어요. 근데 이제 이 곡사를 지었는데 이제 원성왕이 돌아가시고 왕릉을 쓸다고 하니까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물어보니까 곡사 자리다 이렇게 된 거야. 아, 우리 저 외갓집 할아버지가 만든 저 절터구나. 절 부숴. 절 부수고 절을 옮겨. 그래가지고 곡사를 옮겼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왕릉을 썼어요. 그 왕릉이 경주의 계릉이라고 하는 거, 괴릉이라고 하는 거, 괴 알죠? 우리 김천에도 괴자 들어가는 지명이 있잖아. 그치, 개방령. 개방령 걸다는 뜻이잖아. 괴. 그래서 이 무덤을 쓸 때 관을 묻으려고 했는데 밑에 물이 있어가지고 이걸 달아놨다 했던 무덤이라 해서 계릉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계릉을 지금 와서는 문화재 지정명칭으로는 원성왕의 무덤에서 원성왕릉으로 바꿨어요. 또 이 무덤 쓴 자리가 풍수 지리적으로 했다 해서 신라시대에 이미 풍수가 들었다. 도성국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먼저 들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절이 있던 걸 없앴잖아. 절을 옮겨서 다시 지었어요. 그 옮겨서 다시 지은 절을 나중에 이름을 숭복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경주에 가면은 숭복사를 복원하고 숭복사 비석을 이렇게 세워놨잖아. 그래서 숭복사 비석은 최치원이가 썼는, 그죠? 최치원이가 지은 문장이죠. 사삼 비명의 하나로. 네. 자,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이 표를 가지고 정리할게요. 자, 가랑사 탑에 있는 이두문자를 통해서 그 삼남매를 알 수 있다. 삼남매를 알 수 있다. 은적법사, 소문왕태후, 그리고 막내 여동생 이름을 모르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원성왕의 이모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제 이 외갓집에 이 할아버지 일로 통해 가지고 도움을 받아 가지고 절을 짓고 불사를 하고 해가지고 하여튼 뭐 노력을 많이 한 덕분에 토지가 많았대. 토지가 많아서 지금 아마 저 계령의 뜰은 다 저 농토들은, 벌판들은 이 집안 거라고 지금 추측을 해요. 계령 뜰 평야들. 거기에 해서 원성왕이 이제 태어난 거예요. 참 왕이 된 거죠. 왕이 돼가지고 원성왕이 아들 인겸이, 의영이, 예영이, 대령부인, 소령부인이 있었어. 그래서 아들 인겸이를 황태자로 임명을 했는데 왕자리에 못 오르고 일찍 죽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의영이를 했는데 또 못해. 죽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겸의 아들 준홍이를 이제 왕으로 올리죠. 거기서부터 막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예영의 이 사람들이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그러니까 이 집안 하고 이 집안 하고 후손들 간에 신라 하대의 왕위쟁탈전이 극심해져요. 교과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 두 후손 가게 간의 이 얘기들로 쭉 전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랑사 석탑이 왜 중요한가를 얘기해 드릴게요. 자, 신라시대에 건립된 석탑 중에서 유일하게 동탑 기단부에 이두문으로 작성된 석탑기가 있다. 상륜부 꼭대기는 지금 없어졌지만은 전체적으로 미술적으로 볼 때 균형이 잘 잡혀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탑의 기울기는 81도예요. 그리고 하단 부분은 딱 삼각형으로 비례를 딱 맞춰놨어요. 그래서 이게 균형의 미를 갖춘 탑
탑으로 아주 미술사적으로 중요하다. 이 탑은 경주 그 간포에 가면은 감원사지라고 있어요. 그 왜 동해 문무왕릉 앞에 그 감원사지. 거기에 있는 저 탑 두 개, 동서탑, 저거하고 불국사 석가탑, 이 계통을 이어오는 탑이에요. 아주 신라하대 8세기 무렵의 한국 석탑의 양식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탑들 대부분이 이면으로 되어 있는데 기다리 이거는 3면으로 되어 있는 거. 세 면 중에 제일 오른쪽에 석탑 기문이 있는 거잖아요. 아까 보여줬지. 그리고 이 석탑은 건립자가 누구이고 왜 건립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대표적인 탑이에요. 대부분의 탑들은 왜 건립했는지를 몰라요. 기껏해야 뭐 전설, 설화 이런 거 해가지고 만들어내잖아. 근데 우리 거는 이거 김천 거는 뭐예요? 분명히 다 알 수 있잖아. 왜 건립했고 누가 건립했고 몇 년도에 건립했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탑으로 인해 가지고 신라 중대에서 하대로의 전환기의 정치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탑에 있는 용어를 통해 가지고 신라가 이때는 대내적으로 황제국의 위상을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가랑사지 석탑은 신라 역사, 건속학, 은학, 불교사, 미술사 연구에 대단히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 자리인 김천으로 가랑사는 와야 된다. 가랑사 석탑은 와야 된다. 더구나 이거를 옮겨간 것이 우리가 옮겨간 게 아니라 일본 식민 통치를 받는 시대에 일본에 의해서 옮겨진 거잖아. 근데 이제 돌아와야지. 일본 식민 벗어났으니까. 자, 하여튼간에 가랑사 동서 삼청 석탑을 그러면 김천으로 옮겨야 되는데 어째 해야지 옮기나? 그걸 얘기를 간단할게요. 일단 대구로 박물관을 이전하기로 한 거는 유보되어 있다. 이렇게 마시고요. 1, 2, 3번 정도까지는 지금 하고 있어요. 했어요. 뭐 지금 저 시장하고 국회의원하고 뭐 해가지고. 근데 4번이 지금 조금 하긴 하는데 저조해. 인터넷에 놔두게 만들어야 돼. 반환 이전을 요청하는 행사를 해야 돼요. 연극도 만들고 오페라도 만들고 뮤지컬도 만들고 공연회도 하고, 그 다음에 음악회도 하고, 가랑사를 소재로 한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그래가지고 뭐 밤에 달 밝은 밤에 시 낭독회도 하고 뭐 음악 노래 부르기도 하고 뭐 이런 걸 좀 자꾸 해야 된다니까. 원주가 지강국사 현모탑비를 중앙 그것도 저기 있었거든, 경복궁에. 근데 그걸 옮겨갔어요. 성공했어. 거의 10년 가까이 걸렸어요. 처음으로 옮겨갔거든. 근데 그게 옮겨갔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수월해요. 그게 크기가 어떻게 했는가를 벤처마킹 해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전문 연구가들로 하여금 연구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김천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줘야 돼요. 원래 어떻게 되어 있었던가를 밝혀야 돼요. 여기는 탑이 있을 때고 여기는 뭐가 있어, 집터가 있는 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탑을 이렇게 들고 오면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거 하나도 안 해놓고 탑 들고 오자 하면 누가 보내줘요. 어떻게 보존 관리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 탑을 가져온 다음에 김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금오산 일대에 있는 이 관련 유적들하고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 가지고 뭐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안을 내줘야 돼요. 머리에 쏙쏙 다 들어왔죠? 예. 예. 그러면은 제가 강의를 좀 잘한 것 같아요. 혹시 질문해 주실 분들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시면은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랑사지 그 똥탑이 있는 거 말고 우리나라의 석탑 중에서 그런 그 기록이 있는 탑이 혹시 있는지. 살려져 있는 건 저 하나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가랑사지 후대권은 있는데 뭐 저 조선시대 이런 데는 있는데 조선시대 이쪽. 조선시대 좀 있고 신라 때는 이제 이거 하나뿐이에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많이 이렇게 알려주도록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가랑사 탑이다 했을 때 굉장히 그 가슴이 뛰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춘천대학 화이팅! 콜로키움 화이팅! 화이팅!